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도 사진의 구도에 대해서 황금 분할선에 대해서 약간 배웠는데, 오늘도 역시 구도 2, 구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그 다음에 풍경사진의 구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의 구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도를 잡고 이렇게 사진을 멋있게 찍어낼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를 일단은 알고 사진을 찍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구도는 일단은 사진의 구도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원구도 같은 거, 원형구도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접사나 아니면은 꽃 이런 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평균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원형구도를 이제 찍는 거예요. 원형구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산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구도, 안정감과 중후함을 이렇게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구도. 그리고 수직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를 찍느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빌딩이나 이런 거 엄숙함, 중압감 이런 것을 줄 때, 고요함 이런 것을 줄 때 우리가 수직 구도를 쓰고, 그 다음에 수평 구도를 찍을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풍경 사진이나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러한 사진을 찍을 때 평화와 고요함 이런 것을 줄 때는 굉장히 수평구도가 유리하다. 그리고 수직구도와 수평구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실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수직 수평구도를 그런 쪽에 이렇게 빗대어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구도는 넓이나 동적인 느낌을 줄 때 이러한 십자구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구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줄 때는 우리가 부채꼴 구도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구도가 있는데, 저것은 풍일함과 이 변화의 느낌.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데 트랜지션 같은 것도 봐도 이렇게 쫙 이렇게 벌어지면서 장면이 바뀐다든가 할 때, 그런 때에도 구심적 동일감이나 변화의 느낌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방사형 구도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양대각선 구도라고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느낌 똑같아요. 거의 습비한데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름모꼴 구도는 말 그대로 호의감, 동적인 느낌 이런 거. 그리고 좌우 대칭 구도, 좌우 대칭 구도는 컵이나 화병 같은 거 이런 거 찍을 때 동적이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 원형 구도는 그 말 그대로 평균된 안정감. 그리고 이제 대각선 구도, 위에서 아래 이쪽 왼쪽에서 우측으로 할 때 늠름한 느낌과 불안한 느낌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선형 구도라고 해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거 있죠? 소용돌이 치는 거, 그런 게 심한 굉장히 움직임. 그러니까 태풍 불면 이 소용돌이 일어나죠. 물에서도 소용돌이 일어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심한 움직임을 나타날 때 우리가 와선 구도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선 구도, 동적인 변화를 느끼게 찍을 때에는 우리가 사선 구도를 쓰는데 불안정한 느낌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역삼각형 구도가 있어요. 아까는 삼각형 구도지만 여기는 불안하나 동적인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전광형 구도. 네? 전광형 구도고 뭐 거의 뭐 이 S 구도고 스피어인데 전광형 구도는 동적 요소와 변화의 깊이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치 구도, 온화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 이때에 우리가 아치 구도를 쓰고, 그 다음에 C자형 구도, 도로나 해안선이나 이런데 큰 움직임이 있는 곳엔 C자형 구도, 그리고 S자형 구도, 해변가, 갯벌 아니면 산 비탈 S구도, 산 위에서 본 도로의 S구도, 이런 것을 대입할 때는 S형 구도를 쓰는데, 그때는 율동감이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U자형, 그 다음에 이제 U자형 구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율동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도법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보통 우리가 DSLR 카메라를 사용하면 모든 사진이 좋은 사진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찍어보면 그렇지가 않다. 결과물하고는 자기가 찍은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과 내가 집에 가서 딱 봤을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하고 그렇게 느끼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분들이 구도를 바꾸셔야 돼요. 구도를 바꾸면 그 사진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시기 좋고, 똑같은 피사체를 사진을 찍더라도 카메라 렌즈에 담는 구도에 따라서 사진은 제각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을 것인지, 무슨 구도로 잡을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찍으면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오지만, 그 구도를 갖다가 원형 구도로 찍어야 되는데 삼각 구도로 찍는다든가 이 양대각선 구도나 뭐 이런 아치 구도 같은 걸로 해서 바꿔서 찍는다고 치면은 자기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집에 가면 이게 사진이 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구도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황금분할선은 굉장히 사진에 있어서 구도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황금분할선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뷰파인더에 그리드 라인, 격자 무늬가 없을 때에도 항상 생각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 격자를 생각하면서 그 분할점에다가 피사체를 놓고 찍어야만이 수평과 수직과 동일 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사진이 일단은 깨끗하고 아주 좋은 작품 사진으로 남기 때문에 자꾸 이 선상을 맞추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격자무늬 그리드라인 선상에 지금 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시간은 동그라미였지만 오늘은 별표예요. 별표로 해서 이렇게 표시까지 황금 분할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도 이걸 안 지키고 찍는 사람은 의도된 작가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의도가 됐든 아니든 일단은 황금 분할선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내 선에다가 피사체를 넣고 찍어야 된다. 가로 세로를 3분의 1로 나눈 후 여러분 생각에 그리드 라인이 뷰파인더 속에 나오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안 했을 때는 가로 세로 3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교차점에 피사체가 들어가는 구도를 우리가 황금구도라고 한다. 요 안에다 넣고 찍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영정사진처럼 찍지 말고. 네. 자, 즉 별표 근처에 들어가는 피사체가 들어가 있는 사진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구도의 사진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갈매기가 별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피사체를 굉장히 강조시켜주죠. 여기도 지금 딱 하나 딱 찍어가지고 얘한테 맞춰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배경 처리 해버린다. 하얀색으로. 아시겠죠? 자, 나뭇잎이 도로에 물기 축축한 위에 바위 위에 나무가 하나 뚝 떨어져 있어. 여기도 저거 찍으면 괜찮겠네 해서 딱 찍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피사체를 갖다가 나뭇잎을 갖다가 여기로 요 부분 딱 거기에 황금 구도 안에 점에 딱 놓고 이렇게 찍었더니 괜찮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물도 이렇게 조금씩 작고 단풍잎이 강조되고 물은 흐르니까 더 생동감이 있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분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의 구도의 첫 번째다. 네. 자, 두 번째, 나무를 이렇게 찍는데 1번 좀 전에 봤던 갈매기 사진과 마찬가지로 배경을 굉장히 단조롭게 하고 딱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찍은 거예요. 뭐가 부각됐어요? 여기 있는 나무 피사체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 산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이 피사체가 더 부각이 됐더라. 이 뭐 피사체가 여기 있던 요 근처에 있으면 일단은 부각되고 배경 처리를 하늘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저렇게 넣는다. 또한 수평선과 지평선은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나타나게 찍는 게 보통적으로 편안하다. 여기를 안 넘어가고 그렇다고 뭐 2분의 1도 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3분의 1 정도를 주니까 굉장히 사진이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 뭐 이쪽도 괜찮으면 얘가 이쪽으로 오던 뭐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다 놓고 난 이게 좋아해서 앞쪽에다 놓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술을 먹다가 와인잔이 왔는데 그게 괜찮네 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었어. 여기도 역시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그리드 라인에다가 딱 분할선에다가 맞춰가지고 분할점이죠. 분할점에다 맞춰가지고 찍었어. 자, 와인잔과 스탠드 조명 불빛을 대각선으로 대칭된 별표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안정되잖아. 얘하고 검게 돼 있다면 조금 그럴 텐데 불빛이 딱 주는 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놓으니까 어때? 보기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조화도 필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조화 안정감도 있고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조화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예요. 이거 예제. 자, 이쪽도 만약에 이 나무 등선이 요마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반전. 그게 안정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이 찍으면 만약에 이게 점점 좀 올라가서 요마지 있고 나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구도상으로나 안정감이나 모든 게 틀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로움과 모든 게 맞춰지려면 이 황금분할선을 맞춰가지고 찍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지금 물방울하고 지금 대각선 구도로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물방울을 이쪽에다가 맞춰가지고 뭐 가운데로 가든 뭐 조금 움직여서 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더 강조할 피사체를 크게 잡는 것도 여기서는 중요하다. 어느 정도를 크기를 해가지고 조화를 주는 것도. 그러니까 크게 한다는 건 강조할 피사체를 별 쪽으로 더 가깝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인잔이나 물방울을 보면 스탠드 조명이나 여기는 지금 남산인데 뒤쪽에는 남산. 남산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방울을 강조시킨 거예요. 여기는 뭐 아웃포커싱을 시켜버렸고. 그런데 은근히 어때? 안정성도 있고 괜찮게 이렇게 찍히더라. 강조할 피사체도 있고. 여기서도 해질 무렵에 시커멓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도 세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황금분할 포인트를 가지고 안정감을 이렇게 꾀한 사진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를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딱 이 정도에다 맞춰가지고 줬는데 보통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마직을 준 거고 만에 하나 뭐 잘린다고 치면 이 정도를 주면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딱 맞춘 거예요. 이 사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어때? 깨끗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해가지고 이 뷰파인더를 저쪽으로 지정을 하면 카메라를 이제 옆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찍어도 역시 일반이다. 똑같은 구도로 맞춰가지고 찍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황금 스팟을 잘 이용해가지고 찍으면 실패하는 사진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도 수평선, 지평선은 3분의 1 위치에 오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2분의 1의 위치에 왔어요. 2분의 1. 2분의 1.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2분의 1 구도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절대적인 구도는 없다. 왜? 비슷하니까 했는데 왜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지평선이긴 하지만 호수 때문에 위아래가 대칭된 그런 풍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위 사진을 보면 3분의 1만 생각하고 이 수평선을 3분의 1로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호수에 이 비친 모습이 잘려서 보기가 조금 이상하게 했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줌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지평선은 절반에 그리고 빌딩하고 태양은 모습을 다 담게 그렇게 해서 찍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조화를 찍으면서 뷰파인더 안에 어떻게 조화를 맞출까 해가지고 줌인 줌아웃을 해보고 해서 맞은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된다. 지금 여기도 이제
경회로인데 경회로도 사진이 여기도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수평선을 놓고도 안 잘리고 다 나온 사진인데 경회로 건물을 별표에다가 딱 봤어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얹혀놓고 황금구도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호수에 비추는 걸 방지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비치는 것까지 여백을 심심치 않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지만 여백에 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찍은 거야. 거기에다가 여백이 미를 준다고 하면 그냥 Y 처리를 했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 나 빼셔요. 이게 나왔어도 나무를 저도 가끔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서 찍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찍으신 사람은 지금 이 나무가 없었으면 하고 지금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게 잘 돼 있는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각선 사진, 대각선으로 잡은 건데 대각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경운기 타이어를 노 앵글로 잡은 거예요. 노 앵글 아래에서 위로 잡고 대각선으로 가게끔 해서 찍은 사진인데 타이어를 별표에 오게 딱 이렇게 하니까 타야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운기 선과 배경의 집이 대각선을 이렇게 이룬 거예요. 지금 경운기 앞에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일단은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 미는 거죠. 미는 건데 여기서도 경운기 사장과 마찬가지로 밀대의 중심을 별표해 놓은 거예요. 밀대의 중심을 딱 놓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놓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밀대 중심하고 태양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태양이 없었다고 치면은 안정감이 없겠죠. 근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감이 있게 나온 사진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에 의해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뭐하고 적절하게 맞는지 어떻게 찍을 것인지 대각선으로 찍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에 단조로운 것도 좋지만은 약간씩 넣고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태양하고도 맞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면 더욱더 안정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는 맥주 이제 캔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도 역시 대각선으로 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따는 캔 오픈되는 부분을 갖다가 위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거기를 강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캔의 L자를 별표 쪽에 위치함으로써 더 멋진 구도가 생성이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피어인데 노을하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수평선으로 잡고 위아래를 대칭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조와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구도. 네.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구도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그걸 느껴야 이게 내공이 점점 쌓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꾸 사진을 찍어보고 자꾸 접해보고 해야만이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보고 따라서도 이렇게 해보고 조금씩 변형되게도 찍어보고 하면서 사진은 늘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시관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남 사진 어떻게 찍었나도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간씩 머릿속에서 생각해가면서 모방해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면 사진이 늘어요. 그 사람의 구도가 나한테도 오니까. 그래서 구도는 이런 황금 구도 말고는 삼각형, S형, 역삼각형, 나선형, 중심형 등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요거 하나다 하고 그걸 점 찍지 말고 가장 좋은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다가 잘 대립해서 찍으시고, 지금까지 여기서 설명한 황금구도는 구도 중에서 가장 최고로 무난한 구도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 맞고 뭐 대립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추천될 만한 그런 구도가 황금구도다. 그러니까 이 구도고 저 구도고 해도 그래도 최고의 구도는 황금구도다. 그 얘기예요. 자, 사진은 우리가 뺄셈의 예술이라고 하죠. 뺄셈의 예술. 네. 욕심내서 하나의 사진에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진은 딱 봤을 때 왜 뺄셈의 예술이라고 하냐, 예전에는 빛의 예술이라고 하더니 왜 뺄셈의 예술이라고 하냐 이제 와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한 프레임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면 어때?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빼요. 빼가지고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치우고 빼. 그러면 단조롭고 깨끗한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 특징만을 잡아가지고 찍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다. 그죠? 사진은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을 찍으면 되고, 두 번째는 선명도인데, 선명도는 자기 재정만 괜찮다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돼요. 좋은 카메라를 쓰면 좋은 선명도가 나오니까 돈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찍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선명도는 돈이 있으면 된다. 세 번째, 색감. 뭘로 해요? 색감. 찍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포토샵이나 아니면 좋은 디카를 사가지고 색감을 더 받아들이면 이것도 해결이 돼요. 자, 구도. 그 다음에 이제 구도인데, 구도는 이건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토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구도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느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딴 것은 다 이 뭐 포토샵이 돼도 돈만 있으면 화감도 좋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구도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봐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아 이렇게 찍으니까 더 멋있네, 이걸 강조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찍는 거구나 해가지고 느껴가지고 그만한 속에 내공이 쌓이면은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의 지름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진을 찍어봐야 돼. 찍어봐야. 이렇게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요. 아시겠죠? 오늘까지 이제 1, 2 해서 구도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인물 사진 다음으로 풍경 사진. 어떤 사람은 거의 풍경 사진만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러 나가는데, 풍경 사진을 어떻게 찍어가지고 일단 찍었으면 남 보여줘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찍었다고 소리를 듣는 게 좋잖아요. 아, 사진 무지 잘 찍네.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구도가 필요해요. 이것도. 자, 풍경사진이란 무엇인가? 풍경사진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제 첫 번째예요.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찍을 것 같으면 뭐 아무것도 상관없죠. 구도도 필요 없고 그냥 찍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우선 보라는 거에 가서 보고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그 여러분의 카메라 그 하나의 이 프레임에다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여기다가 뭐 돌을 넣던지 아니면 경치를 집어넣던지 어떻게 넣을 것인지, 예,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셔터를 눌러야 좋은 프레임을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페셔널 카메라들은 뭐예요? 후보정 카메라이기 때문에 JPG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이거 찍는 걸로 이걸로 만족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JPG로 쓰시고, 만약에 풍경을 제대로 담아가지고 쓰시겠다 하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서서도 RAW로 찍어서 좀 용량은 많겠지만 RAW로 찍어서 집에 와서 컴퓨터에다 놓고 일단은 픽스를 하면 여러분이 JPG로 찍던 사진보다도 월등한 최고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다. JPG로 한 장 찍고 RAW로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JPG로 찍는,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가지고 JPG로 찍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진들이니까.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찍을 때는 RAW로 찍어와가지고 집에서 보정을 하면 엄청난 사진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자연의 풍경과 교감을 일단은 자연의 풍경과 내가 교감을 해서 나만의 사진을 얻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 사진은 피사체의 각도, 그리고 구성,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같은 곳에서도 똑같은 장소인데도 다 틀리게 나온다. 네.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1년 전에 찍은 것하고 2년 전에 찍은 것하고 사진을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보는 저희 관점이 달라져요. 네. 이것도 완전히 틀린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색이나 아니면 모든 게 틀려요. 내가 찍은 각도, 그날의 태양의 컨디션, 이런 걸로 해서 태양이 세다 하면 2, 3시쯤에 갔으면 뭐 완전히 칼라 감각은 뭐 거의 땅에 떨어지는 거고, 아침이나 약간 오후에 갔으면 칼라 감각이 더 좋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을 더 많이 찍었더라면 찍은 사람이 다시 1년 후나 2년 후에 가서 다시 찍었을 때는 그 보는 구성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각도며 보는 거며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사진이 2년 후에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늘은 거지, 사진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은 모두 여러분 개인의 영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창작해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좋은 사진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 여러분만의 그 세계를 뷰파인더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사진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자, 포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 중심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돼. 네, 내가 딱 봤더니 중심점이 저기네. 아니면 저기 저 나무네. 이렇게 주 피사체를 어떻게 멋있게 찍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밑에 있는 갈대를 조금 넣고 저쪽 뒷배경은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주 피사체가 어디냐? 나무에 나무. 주 피사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여기가 뭐 빌딩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 포컬 포인트가 이제 주 피사체인데 왼쪽 사진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진 어디에 눈이 보는? 나무에 고정돼. 나무에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숙여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진들은 요 정도가 해가지고 하늘 조금만 집어넣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진. 네. 아래를 많이 넣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사체, 내가 찍은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딱 찍어 놓으니까 사진을 봤을 때 어때요? 눈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네. 그리고 딱 삼각형 구도니까 어때요? 눈에 집중이 되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일단은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하면 눈이 제일 먼저 거기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으로 눈이 가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딱 나무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 밝은 부분으로 눈이 간다. 중심점이. 자, 이 사전에서 보듯이 포컬 포인트도 좋지만 전경에 많은 영향도 받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중심점 포컬 포인트인데 지금 이 앞쪽에 이렇게 쫙 전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포인트와 전경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사진으로 이렇게 연출이 됨으로써 하나의 예술 가치를 더 느껴주는 거지. 자, 얘를 갖다가 요마직 찍었다고 쳐봐요. 아무 별 저희가 없잖아. 근데 카메라를 약간 아래로 당겨가지고 밑으로서 찍으니까 여기서부터 쫙 갔잖아. 여기서 찍은 것보다 예술 가치가 훨씬 많잖아, 이게. 바로 이 차이예요.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세 장의 사진이 비교가 될 거예요. 각자의 사진이 이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포컬 포인트, 그 포인트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전경도, 거기에 대한 전경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경. 자, 위쪽으로 좀 전에 했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래 전경을 갖다가 딱 찍어 놓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자, 2분의 1구도 딱 해가지고 반은 산하고 하늘하고 넣고 아래 전경을 갖다가 딱 넣으니까 멋있게 보이잖아. 그죠? 여기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위를 잡은 거야. 하늘을. 이것도 좋은 사진이죠. 이렇게 포컬 포인트 플러스 전경이 들어가면 더 멋있다. 포컬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가 포컬 포인트지. 여기. 네? 여기도 산이나 여기가 포컬 포인트네. 근데 전경을 집어넣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포컬 포인트도 좋지만 그 전경을 집어넣어야 더 예술성이 더 강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ule of third가 있는데 3분할법이에요. 누누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첫 시간 구도 첫, 구도 투, 그리고 지금의 3분할법인데 3분할법은 역시 매번 얘기하지만 황금분할선을 활용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사진에 찍기가 제일 좋은 분할법이 3분할법이다. 여기서도 지금 3분할이어서 수평과 수직을 굉장히 맞췄죠. 저쪽 끝부분을 쫙 맞췄고 여기 딱 3분할 맞췄죠. 거기다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딱 맞았잖아. 그리고 뭐가 거기에 전경이 어우러졌죠. 물의 색 또한 명암, 그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물의 색깔이. 그죠? 자, 여기서도 2분의 1 구도에서 딱 반 구도를 2분의 1 구도로 딱 잡아가지고 딱 했어. 겨울 눈은 날 물의 계곡물. 여기는 주제는 바위하고 이 바위하고 작은 폭포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바위로 눈 가고 그 다음에가 이 폭포로 눈이 갈 거예요. 뭐 딴 거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볼 때 뭐가 먼저 들어와요? 큰 피사체가 먼저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바위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쳐다보면 폭포 있네, 폭포.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찾아본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어디로 눈이 쏠려요? 밝은 곳. 아까 얘기했죠. 밝은 곳으로 눈이 또 쏠린다. 큰 거, 작은 폭포, 그 다음에 밝은 곳. 이렇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가 2분의 1 구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반영구도라고 해요. 반영구도.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 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영구도인데 화면을 항상 반으로 나눠가지고 저렇게 찍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2장 겹쳐서 찍는 사진을 뭐라고 하죠?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해요. 파노라마 사진. 자, 나도 파노라마 사진을 거의 많이 찍는데 파노라마 사진은 이렇게 35mm 사진을 2장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내가 찍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것은 비샵이에요. 비샵에서 가서 찍은 건데 지금 여기도 지금 반영 2분의 1 반영 구도로 해가지고 파노라마를 그대로 놓고 찍은 거예요. 컷이 한 컷, 2컷, 3컷 해가지고 물에 비친 거 위 아래 해가지고 쫙 반구도 쓴 거예요. 반구도. 여기도 거의 반구도고. 파노라마 사진은 거기다가 이렇게 반구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한 컷, 2컷, 3컷, 4컷, 5컷, 6컷을 붙이면 이러한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 그 대신 컷을 찍을 때마다 3분의 1 정도 물려가지고 한 컷, 2컷 이런 식으로 찍으면 붙일 때 굉장히 유리하다. 너무 많이 띄면 안 된다. 어느 정도 1 정도는 물려가지고 요 사진이 여기 정도 오게 이렇게 3분의 1 정도 오게 찍어라. 그래야 붙이기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걸 찍는 이유는 뭐냐?
한 프레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뷰파인더에 한 프레임에 도시의 전경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치나 산이나 해변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풍경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카메라를 뉘어서 찍는 것보다 세워서 찍는 게 유리하다. 왜? 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대가 없으신 분들이 꼭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삼각대가 없으면 사진이 상하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각대에다 넣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그냥 찍었을 때는 손이 아무래도 흔들리기 때문에 여백이 생겨요. 안 찍힌다고. 이거 맞춰가지고 쫙 하면 나중에 여백이 있으면 그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세워서 찍어라. 옆으로 찍지 말고 세워서. 그게 유리하다. 예. 그래서 이 파노라마를 찍는 건 도시의 전체의 형태 아니면 그 전체의 풍경 이런 걸 담고자 할 때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많이 찍는다. 예전에는 파노라마 이 전문 사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어디로 해서 재등장을 했느냐.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은 파노라마 사진 찍기가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직접 이렇게 한 장 한 장 찍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카메라 다리가 필수다. 리모컨 뭐 이런 거보다도 카메라 다리.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접혀서 찍는 거예요. 접혀서. 그렇게 찍으면 이러한 사진이 하나 나오면 어때요? 작품이죠. 찍어가지고 전문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해가지고 하나 딱 집에다 갖다 걸어놔봐요. 들어가가지고 가끔 쳐다봐요. 가끔 쳐다보니까 거의 자주 쳐다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그거부터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파노라마 사진 한 장 정도는 한번 찍어보셔가지고 소장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다음에는 리딩 라인이라고 하는데, 리딩 라인 소실점 형성이라고 해요. 리딩 라인. 자, 리딩 라인이란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시선을 이끄는 선, 그걸 우리가 리딩 라인을 한 점에서 이렇게 시선을 이끄는 점, 그게 리딩 라인이라고 한다. 이 리딩 라인은 한 곳으로 모이면 뭐가 형성된다? 소실점이 형성이 된다. 쫙 이렇게 가서 소실점이 했는데 그 곤돌라 타는 뭐 그런 그리스 뭐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도시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뭐 일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빌딩 있는 데 가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실점이 생기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거기에 딱 맺혀요. 그게 소실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딩 라인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을 쳐다보면 눈이 거기로 다 모여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그 대상, 그것을 찍을 때는 그렇게 찍으면 된다.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쓴다. 리딩 라인, 이 라인을 활용을 하는 팁이 있다면 뭘 사용해야 되죠? 광각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 광각 렌즈.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리딩 라인을 활용할 때는 광각 렌즈를 주로 사용하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실점에 가파르게 형성이 되고 또한 급격하게 선을 만들어서 사진 자체에 뭘 준다? 굉장히 역동적이게 느끼게 된다. 이게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도심이나 이런 데 가서 찍을 때는 관광렌즈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관광렌즈로 접사를 찍을 때도 굉장히 유리하다. 소실점이 잘 형성이 되니까 관광렌즈로 꽃 같은 걸 찍으면 그만큼 이게 가파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눈에 딱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렌즈가 이 잡사 렌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우리가 나이콘 카메라의 대표적인 관광렌즈가 14에서 24mm. 네. 그걸로 해서 렌즈로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는 리딩 라인 소실점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딱 서있어 사진을 본 것과 동시에 어딜 사람을 쳐다보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14에 24mm로 촬영된 건데 여기도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주제가 되는 거지. 이 오픈 이런 게 주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사진 이렇게 딱 보면 저 가운데 사람이 딱 보이잖아. 그 사람을 더욱 어떻게 주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야. 부각시킬 때 이런 걸 쓰는 거야. 저 사람을 부각시킬 때. 네. 뭘 쓴다? 관광렌즈요. 네. 일반 렌즈로도 되지만은 관광렌즈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둥그니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로 찍는 게 굉장히 좋다. 사진을 찍는 사람보다 찍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대비를 잘 해달라고. 네. 뭘 대비를 잘 해주냐? 그러면 밝은 쪽과 어두운 쪽 검정 부분. 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AE 락. 카메라에 보면 AE 락. 그러면 명암 차이가 극대화 시켜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A 락을 시킨 후에 움직여서 딱 밝은 부분에다가 광대뼈 같은 데 딱 찍히면 어둡고 선명한 콘트라스트가 생긴다고 A 락을 시킨다 그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도 콘트라스트가 밝음과 어두움을 나타내는데 사진에서도 어두움과 밝음을 이렇게 나타내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콘트라스트예요. 자, 여기는 리딩 라인 플러스 황금 비율을 사용했는데 리딩 라인도 되지만은 황금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거기다 맞춰가지고 여기다 찍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격자 무늬를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보시면 이 집에다 맞춰놓은 게 확실히 보여요. 네? 그죠? 여기서도 집이 있음으로써 리딩 라인 단조로움을 커버를 시켜줘요. 이게 만약에 집이 없다고 치면은 리딩 라인 저희가 거의 없죠. 어딜 쳐다볼 건데? 쳐다볼 게 없죠. 단지 집이 있기 때문에 리딩 라인이 있어서 어디로 먼저 가냐? 집으로 먼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거기를 강조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밝고 어두운 대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예술적인 사진이 탄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진을 찍을 때 밝은 쪽으로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어두운 쪽도 그냥 넣고 찍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이 나온다. 자, 이해 가시죠?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도록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찍어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해답이에요. 직접적으로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줘도 이렇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직접적으로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는 도사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네? 또 한 번 찍을 이렇네? 하면 그만큼 실수를 해도 그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찍어가면서 해보면 조만간에 프로페셔널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페셔널만큼 이렇게 찍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사진의 묘미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당사자보다. 직접 사진 내가 찍어서 진짜 잘 찍었네 이거.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자꾸 나가서 찍으려고. 그게 프로페셔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엄청 많이 늘어요. 여기도 지금 리딩 라인이 여기도 있죠. 이렇게 리딩 라인이 있어가지고 됐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저거 해도 직접 찍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뭐 그 근처 뭐 어디 가서 찍던 잠깐 차 타고 가다 내려서라도 찍던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게 저거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구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렌즈와 마이크로렌즈의 차이, 매크로렌즈와 마이크로렌즈의 차이하고 우리가 이제 인물 촬영 요령과 스냅 사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뭐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거의 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매크로렌즈와 마이크로 차이는 간단하게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 설명하죠.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인물 사진 촬영 요령을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이크로렌즈와 매크로렌즈 뭐가 틀린지 한번 보죠. 이걸. 자, 렌즈의 표기에 보면 각 제조사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렌즈에는 표기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니콘사는 니코라고 돼 있어요. MIC로 표기되어지고 다른 회사 제품에는 마이크로라고 돼 있어요. MIC 니콘사는 무조건 MIC로 돼 있어요. 근데 캐논이나 뭐 탐런이나 이런 회사 것은 마이크로라고 돼 있어요. 매크로와 마이크로. 네, 그 차이예요. 자, 두 개의 렌즈가 서로 다른가? 절대 안 그렇다. 표기만 다를 뿐 똑같은 렌즈다. 그래서 마이크로와
매크로 이 두 개의 그것을 렌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대1과 1대2가 있다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대1은 등배 촬영이라고 해요. 등배 촬영. 1대1은 화면 가득히 이렇게 찍히는 거고 1대2는 화면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대1은 화면 가득히 그냥 찍는 거. 1대2는 화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이 차이예요. 자, 즉 1대1은 정의상 매크로 렌즈가 맞고 마이크로 렌즈는 1대1보다 더욱더 크게 찍을 때 말 그대로 뭐예요? 마이크로 렌즈 뭐 현미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대1보다 더욱 크게 찍을 때 확대가 된다는 거죠. 비율이 그렇게 찍을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현미경을 쳐다보고 돋보기를 쳐다볼 때 확대해서 찍는 거고 똑같은 얘기다 이게. 네. 그런데 나이콘에서는 통칭으로 그걸 갖다가 마이크로 렌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나이콘에서. 근데 캐논이나 딴 회사에서는 이걸 갖다가 매크로라고 한다. 매크로 렌즈. 네. 그래서 어떤 렌즈 보면 매크로가 들어있는 렌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는 등배 촬영을 1대1 또는 1대2 이렇게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본다. 네. 특히 매크로 렌즈는 시스템도 좋고 월등한 올림푸스사 것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 현재의 DSLR 이 카메라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버렸죠?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호환이 안 돼서 호환이 안 돼요. 절대. 필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호환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쓰던 필름 카메라에 쓰던 렌즈를 이 DSLR에다가 쓰려고 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올림푸스사 것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매크로 렌즈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이건 캐논 거고 뭐 일단 그게 호환이 안 되는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는 우리가 근거리 촬영, 근거리 촬영에는 독보적인 렌즈고 또한 사진의 해상력 또한 무지 잘 나와요. 틀에 박힌 듯이. 그러니까 즉 선회도가 굉장히 월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100mm짜리 가지고 그게 100mm 매크로 렌즈인데 매크로 렌즈 가지고 인물 사진을 못 찍을까요? 절대 아니다. 100mm면 뭐 내가 움직여서 찍기는 찍되 그거 접사할 때나 쓰지 그거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건 답이 아니다. 그 100mm짜리 가지고 사람을 한번 찍어봐라. 얼마나 선회도가 뛰어난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100mm짜리 매크로로 인물 사진을 찍을까 못 찍을까 하니까 거의 안 해봤는데요.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100mm짜리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단 너무 깨끗이
찍히다 보니까 부드러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은 거의 그냥 빵점이고, 예. 찍히는 것은 잘 찍히나 부드러움과 아웃포커싱 이런 게 거의 되기는 약간은 돼도 안 된다. 예. 반대로 엄청난 장점은 아주 깨끗한 해상도로 찍힌다. 샤프니즘은 빵점이다. 샤프니즘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찍힌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한번 찍어보세요. 100mm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물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야 소리 나와요. 네, 그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매크로 렌즈와 마이크로 렌즈는 회사만 틀리지 같다. 오케이. 자, 캐논의 f2.8의 매크로 IS USM이에요. 이것도 역시 울트라소닉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USM이고 IS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있다. 우리가 통칭해서 캐논 100mm짜리가 이 접사 렌즈로 해서는 최고다. 최고. 거의다가 이 100mm짜리 쓰니까. 그리고 소니에서는 풀사이즈 대형 등배 매크로 렌즈 EF 90mm f2.8 매크로 GOSS라는 이런 렌즈가 있다. 소니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머지 그 매크로 렌즈들이 이렇게 있다. 탐론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단 매크로와 마이크로는 같은 렌즈다. 캐논에서와 나이콘에서만 틀리게 이렇게 표기를 해서 MIC나 매크로나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같은 렌즈다. 그걸 꼭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매크로와 마이크로까지는 오늘 이제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인물 사진 촬영 요령에 대해서 포즈와 스냅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들어주시라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